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전주에 배웠었던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우리 1주차 복습 문제라고 해서 거기 표가 지금 한두 개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뭐였었느냐면 조세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배울 세금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네, 물납제도. 물납제도는 취득세부터 소득세 중에서 뭔만 된다? 재산세만 된다 그랬어요. 재산세만. 다른 세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외에는 나머지는 물납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요? 그렇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까지 돼요. 대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분할납부 제도도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라 그랬죠? 그때 취득세는 뭐에 해당한다?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한다?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요? 역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고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역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네, 그래서 특광도, 시군구 딱 적어놓고 광역단체인 특광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취득세,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재산세, 그리고 맨 뒤에 글자 두 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요, 다 국세입니다. 국세의 관할관청은 어디다? 세무서라 그랬죠? 세무서.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따로 사용처가 있다, 없다? 없다. 사용처가 있는 걸 목적세, 사용처가 없는 걸 보통세.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래서 다 보통세고, 목적세는 따로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교농. 그래서 맨 앞에 교가 뭐예요?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농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앞자만 따서 농.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직접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예, 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이게 암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는 뭐가 있었어요? 지지가 있었는데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이 있고요. 네, 지방 교육세. 여기까지 꼭 같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 직접세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다 직접세에 해당하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간접세는 뭐 그냥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정도 있다. 그렇게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내 표시 방법에 따라서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은 종량세인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 종가세 구조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전부 다 뭘로 표시한다? 가액으로 표시한다. 대신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만 있다.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구조와 종량세 구조를 둘 다 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세율도 전부 다 비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 무슨 세? 정률세. 대신 등록면허세만 종량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금액으로 표시되는 정액세 구조가 같이 나오죠. 정액세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과세표준 적용 방법에 따라서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면은 물세,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면 인세, 지방세는 다 무슨 구조로 간다? 물세 구조로 간다. 대신 국세는요, 인세 구조로 간다.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다만 유일하게 재산세만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물세 구조와 인세 구조를 동시에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체크만 해놓자고요. 나중에 한 턴 돌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인별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물건별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인별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누진세인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은 전부 다요. 다 비례세 구조입니다. 대신 누진세 구조는 어디서부터? 재산세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재산세부터 누진 구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누진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산세부터는 비례세와 누진세가 동시에 다 나온다. 네. 체크됐어요? 네,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각 세금에 붙여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 그때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 농지, 지농. 그래서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농지, 지농이에요. 됐어요? 네. 대신 취득세만 이제 나중에 배우셔야 아시겠지만 농어촌 특별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옵니다. 대신 등록면허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안 나옵니다. 재산세도 농어촌 특별세는 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안 나옵니다. 소득세는 부과되는 세금 없습니다. 소득세는. 하지만 감면세액이 있어요. 감면세액에는 별도로 따로 농어촌 특별세가 따로 부과가 됩니다. 감면세액에는 물론 보유세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네,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가 나온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적어놓긴 했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체크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됐죠? 뭔 소린지 모르겠죠? 뭘 배우긴 배웠는데 네. 그래도 일단 체크는 하셔야 돼요. 보시고 계속 반복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그때 취득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온다? 그렇죠. 당연히 취득세는 취득 단계가 되겠죠. 등록면허세는요. 당연히 취득 단계입니다. 재산세는요. 보유 단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제가
첫 번째가 소득세는 자, 똑같은 소득세예요. 똑같은 소득세인데 양도자가 붙으면은 글자 그대로 무슨 단계에서만 나와요? 양도 단계에서만 나와요. 양도 단계에서만. 근데 양도자가 아니라 그냥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종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다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러면 이건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취득 단계에서는 안 나오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뭐예요? 임대.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글자 그대로 양도입니다. 단 그게 개인이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고 사업자가 양도했으면 종합소득세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할 때 소득이라는 것은 취득하면서부터 발생하지는 않는다. 보유와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게 소득이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지방교육세는 나올 수 있죠. 자, 지방교육세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그렇게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공부부터 한 다음에 돈 벌어 와라. 공부하는 게 앞에 두 개, 돈 벌어오는 게 뒤에 두 개. 공부가 먼저다, 돈 버는 게 먼저다. 공부가 먼저다. 그래서 순서별로 놓고 봤을 때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돈 벌어 와라. 순서별로 가시라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앞자만 따서 뭐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농부라고 외우시라 그랬고,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인지세는 어디에서 나와요?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오죠. 어디에만 붙는다 그랬어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에는 안 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밑에 OX 문제 있죠? 요건 이따가 수업 끝나고 오늘 배운 내용. 그 OX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흐름.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납세 의무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납세무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면 확정이 돼야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을 오늘 정리를 좀 할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글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립. 납세무가 생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납세무가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립이라 그래요. 그러면 납세무가 생겼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확정을 시켜야 되죠? 확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확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확정이라 그래요. 소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채권 채무예요. 채권 채무 관계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 금액이 되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채무 금액이 되죠. 근데 이걸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빚을 끝까지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지게 될 것인데 없어지려면은 내 빚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확정이라 그래요. 확정.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한테 빚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길래 빚이 생겼습니까? 라는 게 성립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채권 채무 관계는요, 성립이 된 거예요.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될 리는 없잖아요. 자,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는 성립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문제는 그러면 제가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자, 제가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왜? 빌렸으니까? 그래요?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그러겠죠? 그걸 뭐 하자고요? 확인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갚아도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저는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돈을 빌리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채무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다? 성립이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자.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합의했겠죠? 안 갚아도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끝냅시다. 확정인 거예요. 금액이 0인 거예요. 자, 근데 갚으십시오. 얼마를 갚을까요? 1억을 빌렸는데 1억만 갚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1억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뭐 한 게 있었으니까 일부 까고 얼마만 갚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정하자라는 게 무슨 관계예요? 확정인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형성된 관계를 뭐 하는 거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문서화시키고 숫자화시키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 하지만은 문서화나 또는 숫자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게 뭐다? 성립인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무슨 현상이 발생했어야 돼요? 그래요. 취득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취득을 한 순간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문서화되어 있어요? 자, 아파트를 내가 10억에 매매로 샀습니다.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될지 문서화되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문서화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아파트를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 납세의무는 뭐가 된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 구체화는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 내가 이걸 사는 순간 나는 취득세를 내야 돼. 이 생각은 들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성립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얼마를 내야 될까? 어디에다가 내야 될까? 이걸 확인한 다음에 문서화시키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어요. 또는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나서 일단 대화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납품을 할게요. 납품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일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게 성립. 근데 뭐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제가 계약서 들고 올게요. 그럼 계약서에 내용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을 했고 언제까지 기간 동안에 서로 계약 기간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적어요, 안 적어요? 적어요. 그게 뭐예요? 확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인하는 게. 모든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 오늘 세금 내고 싶어요. 이러면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세금 낼 건데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하나 내면 되죠 뭐.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세금을 내려면 먼저 납세의무는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립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뭔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이에요. 인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인식이 되는 시점인 거지 구체화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가 됐다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 됐으면은 그게 낼 게 있으면은 뭐 하시고 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낼 게 없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냥 사라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대충은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요 학원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고민했었던 게 뭐예요? 등록을 할까 말까였어요? 아닐걸요? 예? 그렇죠. 나 공인중개사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갑자기요. 8층이 괜히 끌려가지고요. 그냥 올라왔는데 갑자기 사인하라 그래서 그냥 사인하고 등록금, 수강료 내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어디 뭐 정보를 어디서 들었던 간에 그래 남들도 다 해본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뭐예요? 성립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고민했던 게 뭐예요? 그래요. 독학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인강을 들을 건지 아니면 실강을 들을 건지, 인강이나 실강을 듣는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서 들을 건지 어떤 학원을 선택할 건지 이걸 정했죠? 그게 뭐예요? 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자, 내가 옷을 사고 싶다. 그게 뭐예요? 성립이에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옷을 사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요. 오늘 나 옷을 하나 사볼까? 계절도 바뀌었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점퍼 하나 사볼까? 그게 성립. 그러면 그 다음은요. 어디로 갈 건지, 백화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울렛으로 갈 건지 이런 거 고민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거 고민하고 얼마짜리를 살 건지, 메이커는 뭘 살 건지 이런 거 고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확정인 거예요. 그게 정해져야 그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취득을 하려면 일단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얼마를 낼지를 정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취득했다. 이게 뭐다? 성립. 그 다음에 얼마를 낼지를 확인하자. 그게 뭐다? 확정. 네. 그리고 나서 그게 나오면 그걸 그대로 뭐 하시면 돼요? 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된다? 납세무가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먼저 나와요? 성립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납세무 성립 시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립 시기가 되게 되면 나한테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금액을 정해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계산해서 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고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직접 계산을 하려면 내가 직접 계산한 계산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 내가 직접 계산한 계산서를 신고서라 그래요. 신고서. 그래서 우리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신고서 양식에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게끔 계산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 양식에 따라서 적어서 계산하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그 금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청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뭘 보내요? 청구서를 보내겠죠? 그때 보내는 청구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고지서라고 이야기해요. 고지서.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통 징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징수.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식,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 신고. 정부가 직접 계산해서 나한테 청구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이 두 가지 방식이 주어지느냐면 조세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금액은 누가 정할까요? 일반적으로. 자, 채권자 채무자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갚아야 될지를 누가 정할까요? 뭐라고요? 채권자가? 왜? 여러분들이 채무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을 누가 정할까요? 그럴 리가요. 그래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애초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겠죠. 제가 1억을 빌리고 싶은데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제가 나중에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얼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해요. 그럼 애초부터 채권 채무 관계는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금액까지도 다 조율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건 누가 정하느냐면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조세는 상호 합의다 아니다.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하는 게 맞을까? 채권자가 정하는 게 맞을까? 채무자가 정하는 게 맞을까? 상식적으로. 자, 세법은 왜 만들어 놨다? 세법은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다?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다?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세금은 누가 정하는 게 맞다? 그렇죠. 채권자인 정부가 정하는 게 맞겠죠. 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죠. 안 믿죠. 못 믿죠. 왜? 채권자는 빨리 받고 싶고 많이 받고 싶어요. 반대로 채무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주고 적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안 주고 싶죠. 맞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래, 네가 알아서 내, 네가 알아서 갚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채무 관계에서 세금 같은 경우는 누가 정하는 게 맞느냐면 정부가 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정부가 정해서 고지서 보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결정고지라 그래요. 결정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려고 하면 그 고지서 안에 금액을 적어야 되죠? 그 금액을 누가 계산한다고요? 정부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산한 금액을 고지서에 적지는 않아요. 고지서에는 당연히 정부가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때 그 정부가 계산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결정했다라고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계산한 거다? 정부가 계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고지서에 넣어서 우리한테 보내는 거고, 이렇게 고지서로 보내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법적으로 유일하게 청구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지서 외에는 청구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적으로 청구서 효력은 고지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지서가 세금에서만 나올까요? 다른 데도 있을까요? 다른 거에도 있어요. 전기요금도 고지서예요. 잘 보세요. 수도요금도 고지서예요. 벌금도 고지서예요. 과태료도 고지서입니다. 전부 다 법적으로 청구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서라고 생긴 걸 받았는데 내가 안 냈다. 법적 제재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예요. 하지만 고지서라고 안 적혀 있는 것은 안 내도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적십자협의예요. 그러니까 적십자협의
영수증 한번 봐보세요. 절대 고지서라는 글자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지로 영수증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적십자유비는 강제로 내는 항목이 아니에요. 내주십시오. 근데 내주실 때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 라고 보내는 거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거둘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징수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혹시 보통 징수라고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지서구나.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 방식대로만 징수가 이루어졌어요.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납세무가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도 안 됐는데 고지서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됐으면 대부분은 다 고지서를 보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신고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몇 개 안 남았어요. 즉 누구 보고 직접 계산하라고요? 납세자 당신이 직접 계산하라고요. 납세자 당신이 직접 계산해서 제출하라고요. 그래서 제출한 금액을 납부하시라고요.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신고라고 하고 그 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을 납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신고납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고제도를 만들어 놨을까? 분명히 정부는 우리를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네? 기회부여는 또 뭐예요? 동기부여는 들어봤어도 기회부여는? 네. 기회부여는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유를 누구한테? 우리한테 여유가 있어요 이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여유가 아니죠. 간단해요. 귀찮아서 그래요. 아니 자기네들이 이 일을 다 하려고 봤더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해. 네가 해. 아, 저 잘 못하겠는데. 아, 모르겠고 그냥 네가 해. 네가 공부해서 네가 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만약에 네가 안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해줄게. 대신 그때는 벌금을 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금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일을 다 하려고 봤더니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것도 귀찮고 뭔가를 만드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회부여네 뭐네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걸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맡겨도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글자 모르시는 분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맡겨도 된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보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으로 확인도 가능하니까 당신들이 직접 작성해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걸 적으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이걸 적으시면 되고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당신들이 직접 하는 만큼 우리의 일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계산하시라고요. 신고서 드릴 테니까 거기에 적으시라고요.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신고서를 딱 검색해 보면 거기에 과세표준 적는 칸도 있고 세율을 적는 칸도 있고 해놓고 그 뒷면에는 해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칸에는 뭘 적으세요? 이 칸에는 뭘 적으세요? 이 칸에는 뭘 적으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간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세금이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금액을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죠. 네. 이 과정이 쭉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사라져야 되느냐, 이 과정들을 알아야지만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성립이라는 것부터 확인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성립.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각 세목별 성립 시기가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시게 되면은 29페이지에 성립 시기가 지금 쭉 나와 있죠.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배울 5개만 기억을 하게요. 5개만. 자,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까? 즉, 납세무가 언제 생길까? 그렇죠. 당연히 취득세니까 취득을 해야지만 납세무가 생기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래 세금이 2개가 합쳐진 겁니다. 등록세하고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통합해서 등록면허세라 그래요. 그중에 우리가 배울 것은 등록분만 배워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기느냐? 당연히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등기나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취득을 안 했으면 취득세 납세무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안 했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은 그 행위가 있을 때 납세무가 생겨요. 그 행위가 있을 때. 글자 그대로 가세요. 취득세니까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니까 언제? 등록하는 때. 등록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득을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이 됐죠? 내 재산이 됐으니까 이제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산세죠. 근데 재산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에요? 아니죠. 재산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재산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행위도 안 했는데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이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기준일이라 그래요. 기준일.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재산이 있으면 냅니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잡혀 있느냐? 6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재산이 있으면 내는 거다. 6월 1일 날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납세무 성립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입니다. 어렵진 않잖아요. 문제는 이게 나중에 가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은 납세무가 있는 걸로 합시다. 그럼 도대체 취득하는 시점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를 말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따라서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에 매매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에요. 그러면 매매로 취득을 했으면 계약을 체결을 할 것이고요. 중도금을 지급을 할 것이고요. 잔금을 치를 것이고요. 나중에 등기 이전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취득 시점일까? 계약 시점일까? 중도금을 지급하는 시점일까? 잔금 시점일까? 등기 이전 시점일까? 언제? 등기 이전. 자, 그래서 이날이 취득일입니다. 이날이. 그러면 계약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할 때 당연히 계약금은 넣었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 1차 중도금 넣었겠죠? 2차 중도금 넣었겠죠? 그리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을. 근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등기 이전을 안 하고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기 이전 안 하고 계약 해제했습니다. 이 사람 취득세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되죠?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왜냐? 취득세는 이날이 취득일로 돼 있어요. 이날에. 그러면 이미 취득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했잖아요. 해제 시점 전에 이미 취득을 했잖아요. 당신이 해제를 하건 말건 그건 당신 문제인 거지. 법적 해석으로는 이미 취득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제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해제를 했으니까 취득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고 버티겠죠? 그냥 당연히 안 내는 거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벌금까지 나와서 고지서 와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 고지서 들고 가서 따지겠죠? 나는 당연히 취득도 안 했는데 왜 니들이 나한테 고지서 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 따져도 여러분들이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납세무가 성립도 되기 전에, 취득세 납세무가 생기기도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되든지 계약을 파기하든지 해야 세금을 안 내는 거지, 성립 이후부터는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립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예요. 그 취득하는 때를 나중에 배울 거라고요. 취득하는 때를.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만 취득이 아닙니다. 상속도 취득이고 증여도 취득이고 신축도 취득이고 다 취득이에요. 그러면 상속일 때는 언제로 갈 것이냐, 증여일 때는 언제로 갈 것이냐, 기부일 때는 언제로 갈 것이냐, 매매일 때는 언제로 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대물 변제일 때는 언제로 할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교환일 때는 언제를 취득 시점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래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납세무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무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날 재산이 있으면은 무조건 재산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산세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왜? 납세무가 뭐가 됐으니까? 성립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언제 와요?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죠? 재산세 고지서 언제 받으셨어요? 그래요. 7월 달에 옵니다. 제일 빨리 오는 게 7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9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7월 달에 고지서가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지서에 나와 있는 건물에 대한 고지서가 왔는데 이 건물이 지금 7월 달에 나한테 없어요.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나한테 고지서가 왔어요. 왜 왔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야, 나 지금 이 건물 없는데 왜 나한테 고지서 보냈어 하고 가서 따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재산세는 언제 재산이 있으면 나오는 세금이냐?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이걸 팔아버렸어요.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을한테 팔았습니다. 6월 10일 날. 자, 중요한 것은 7월 달에 고지서는 누구한테 온다는 이야기예요? 갑한테 온다는 이야기예요. 갑한테. 왜? 갑이 언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6월 1일 날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6월 1일 시점에 재산이 있다면 아, 나한테는 재산세 고지서가 올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6월 1일이 한 번 찾아옵니까? 매년 찾아옵니까? 매년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매년.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재산이 너무 많으면 다시 한번 내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종합부동산세라 그래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무슨 세금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 재산세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랑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언제 납세무가 생긴다?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된다고요. 6월 1일 날. 자,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여러분들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들 교재 어디 있냐면 31페이지가 있어요. 31페이지 그 표에 보시면은 소득세 밑에 있죠? 거기가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전부 다 날짜를 뭐 해줬다? 정해줬다. 날짜를 정해줬고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면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해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과세 기준일은 현행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임대를 내거나 아니면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소득이 발생하죠. 자, 그때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되느냐? 즉 언제 납세무가 생기느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 등은 다 그때그때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니까 언제? 취득하는 때예요. 등록면허세니까 등록하는 때입니다. 글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취득세니까 무슨 글자가 들어가요? 취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등록면허세니까 등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상속세는요? 상속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증여세는 증여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 등은 다 그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요. 대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기준일을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소득세는 거기에 맞춘다면 소득세는 당연히 언제 납세무가 생겨야 될까? 자,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 등록하는 때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눈 씻고 찾아봐도 소득이라는 글자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대신 소득세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 기간이 뭐 하는 때라고 나와요? 끝나는 때라고 나와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기간이 끝나는 때냐면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 할 때 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 소득이라는 글자 이게 뭘까요? 뭐예요 이거? 응? 뭐예요?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응? 이득? 그러니까 수입이에요, 이익이에요? 수입이에요, 이익이에요? 소득이라는 말. 여러분들 수입하고 이익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수입은 뭐예요? 수입. 안다며요. 수입은 뭐예요? 벌어들인 총액. 이익은 네, 남는 순액. 그렇죠? 소득은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지 수입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학에서는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매출 총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학에서는 이익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소득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는. 가처분 소득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법은 재정학이거든요. 재정학이 경제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출발해서 세법하고 합쳐진 게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소득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뿐이고 결국에는 소득이라는 말은 이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수입에서. 수입에서 지출을 뺐을 때 플러스 잔액이 남아야 이익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뭐예요?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이익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익이.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10억이다. 내 연봉이 20억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소득세가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얼마를 번들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썼다 그러면 소득세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냥 이거 다 써버리면 나 세금 안 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여기서 지출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만 빼줘요. 내가 개인적으로 술 마시고 놀고 이런 비용 빼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것만. 그랬을 때 장부상 수입에서 장부상 지출을 빼서 남는 이익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소득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업자가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뭐 제출하는지 아세요? 소득금액 증명서 제출해야 돼요. 소득금액 증명서. 보통 근로자들은 수익금액이에요. 월급명세서 지금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수입금액을 보고 대출을 잡아주는데 일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못 번 게 아니에요. 소득이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어요. 수입이 2,000이고 비용이 1,00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1,000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수입이 20억이고 비용이 19억 9천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장의 연 매출액이 200억이에요. 근데 소득금액 신고는 1,000만 원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금액 가지고 이 사람의 경제력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를. 자, 그런데 만약에 소득세가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 말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요. 그 말은요. 취득할 때마다 세금 계산해서 내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뭐 할 때마다 내요? 취득할 때마다 내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같은 경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금 계산해서 내란 이야기죠?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다 이 말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이 말이고 이익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결국엔 수입이 있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세금 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근로자는 언제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내란 소리예요. 개인 사업자들은 언제 내라고요? 매 순간 내야 돼요. 매 순간. 예를 들어서 내가 고깃집을 한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고기 먹는 사람이 있겠구나. 예. 자, 고기 하나를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손님 한 사람 와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이 사람 식사하고 나서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나한테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샷다문 내리고 오고요.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리고 다시 와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면 이 사람 일 못 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가자.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신 다음에 일정 기간을 잡아줄 테니까 그 기간이 뭐하면 끝나면 그 시점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걸 한꺼번에 계산해서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하고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 요금이나 이러한 것들요.
핸드폰 요금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죠. 핸드폰 쓸 때마다 내지는 않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냥 마음껏 쓰세요. 대신 한 달 후에 딱 정산해서 한꺼번에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소득세가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꾸준하게 이루어져요. 꾸준하게.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경제활동을 어쩌다 한 번씩 하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거의 꾸준하게 일을 합니다. 근로자들도 매일매일 일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일을 해요, 안 해요?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꼭 수입이 있어야 경제활동은 아니에요. 지출도 뭐예요? 경제활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출한 그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건 결국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때그때마다 계산해서 내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정 기간 동안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딱 한 번 계산해서 내십시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긴다? 기간이 끝날 때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기간이. 그때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1년에 몇 번 내요? 한 번 내는 겁니다. 한 번. 그것도 언제 거? 전년도 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있다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오늘 생긴 수입은 언제 납세무가 생겨요? 올해가 끝나야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올해가 끝나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면 매년 12월 31일 24시가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 해에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23년도 12월 31일 24시가 되면 23년도분 소득세 납세무가 생긴 거예요. 24년도 12월 31일 24시가 되면 24년도분 소득세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라고요?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계산하시라고요. 계산해봤더니 수입은 0입니다. 지출은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마이너스 4천이라고요. 그러면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라고 신고를 하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고를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다라는 게 정부에서 알면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근로자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학생이라든지 자,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올해가 끝났어요. 그러면 해당 초등학생은 소득세 납세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성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목에다가 24년도분 소득세 납세무자라고 목걸이를 걸어 놓는 거예요. 족쇄를 채우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아셨어요?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24년도분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된 자야. 그러니까 뭐 해봐? 계산을 해봐. 계산을 해봤을 때 안 나오면 너는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너는 소득세 납세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납세 의무는 있어요. 의무 자체는 그러니까 납세자는 맞아요. 납부할 금액이 없는 거죠. 납부할 금액이. 그러니까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쉽게 말하면 이 안에서 자, 당신 딱 끄집어내요. 당신들만 일단 소득세 각자 다시 계산해봐. 그래서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성립이라는 것은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료자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24년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요. 전부 다 소득세 납세무는 있어요. 단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또는 퇴직을 하셔서 이제 그냥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안 건드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도 수입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버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알바를 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 학생들은 당연히 세금 내야 됩니다. 수입이 잡히면. 그래서 수입이 잡히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안내문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입이 잡히는 순간부터. 유치원생입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소득세 안내문 나와요, 바로. 이게 미성년자냐 성년자냐 그런 거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납세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성립 자체. 당신은 납세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낼지 안 낼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원서 접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성립이에요. 그러면 원서 접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접수만 해놓고 안 본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원서 접수를 했으니까 뭐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자,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면 소득세, 납세무는 뭐 하는 거예요? 소득세 자격은 생기는 거예요. 납세무가 성립이 됐다는 이야기는 자격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자격은 아니죠? 네. 어쨌간에 자격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낼지 말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예요? 연말정산 언제예요? 1월 달에요. 1월 달에. 왜 1월 달에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과세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끝나야 가능하니까 이때까지는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이게. 왜 소득세는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해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왜 취득세는 그냥 취득하는 때일까?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그래요.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자주 발생해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세금 내세요. 이게 맞죠? 근데 소득세는 그때그때 세금 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기간을 정해줬는데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딱 3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개인이 내는 소득세를 소득세라 그래요. 법인이 내는 소득세를 법인세라 그래요.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 그래요. 그러면 3개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3개는 다 공통적인 게 다 경제활동 속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3개는 다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근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소득세니까 소득세만 배우는 거예요. 소득세만. 자, 여기까지 해서 요 5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이 시점이 되면 납세무는 뭐가 된다? 성립이 됐다. 성립이 됐으면 그 다음은 뭘 해라? 확정을 시켜라. 자, 잠시 후에